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열린 국제 트라우마 치료 컨퍼런스.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 독일 심리학자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클라라 헬릭스, 베를린대 임상심리학 교수이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심리음악 치료 전문가죠. 그녀는 발표 말미에 자료를 띄우지 않고 조용히 음악 한 곡을 재생했습니다. 낯선 멜로디와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흘러나왔죠.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전문가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926년 조선의 한 여성이 일본 유학 후 돌아와 녹음한 절망과 고독의 멜로디였죠. 클라라는 말했어요. 이 노래는 한 세기 전 모든 희망이 꺼졌던 시대에 한 여성이 마지막 힘으로 남긴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녀가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된 건 불과 한 달 전. 한 편의 논문과 USB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클라라 헬릭스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WHO 산하 트라우마 치료센터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운 건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무표정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상하게 따뜻한 멜로디를 흥얼거리곤 했어요. 그 노래가 뭔지 물어봐도 옛날 일이야 라며 입을 다물곤 했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감정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5년간 시리아 내전 생존자부터 독일군 퇴역, 군인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도 전문가의 거리를 유지했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이었죠. 환자 상담, 치료 계획 수립, 논문 검토, 그리고 좌절. 특히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볼 때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환자들 중 30% 정도는 어떤 치료법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날도 연구실에서 최신 논문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대안적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연구팀이 소방관 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음악치료 연구였습니다. 치료 전 외상 후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26.52점이었는데 5일간 총 10회기 치료 후에는 8.90점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66% 이상의 감소율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12주 후까지도 지속됐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4주 후면 효과가 50% 정도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상하이 교통대학교 연구팀의 발견도 흥미로웠습니다. 치유 효과가 있는 음악에는 장르와 관계없이 독특한 음향 특성 3가지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3가지 특성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샘플 음악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곡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1920년대 아시아 지역에서 제작된 음원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동료인 한스 뮬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클라라, 혹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야? 한스가 들고 있던 건 오래된 음반 사진이었어요. 1926년이라는 연도와 함께 한글로 쓰인 제목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죠. 그 눈에는 할머니와 같은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사회 찬미라는 한국 노래야. 100년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군.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의 눈빛이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할머니가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흥얼거렸던 그 멜로디처럼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끝내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하이 연구팀이 언급한 완벽한 치유 음악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했던 건 감정적인 끌림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왜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 걸까요? 한스에게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 찬미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베를린에 거주하는 70세 한국계 할머니 김순자 씨가 우리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3개월째 말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봐도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연구하던 사회 찬미를 들려줬더니 김순자 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이 노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예요. 그때도 힘들었는데 이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베를린 동양학과의 이민수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민수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서니 한국 관련 서적들이 천장까지 빽빽히 쌓여 있었어요.
아, 윤심덕의 사회 찬미 말씀이시군요. 정말 특별한 곡이죠. 윤심덕은 1897년에 태어나 192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겨우 29세의 짧은 생을 살았던 거였습니다. 일본 도쿄 음악학교 최초의 조선인 학생이었고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였다고 해요. 평양의 가난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조선 총독부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정작 충격적이었던 건 사회 찬미의 가사였습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숨이 막혔어요. 이어지는 후렴구는 더욱 절절했습니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 한 여성이 토해낸 영혼의 외침이었던 거죠. 이민수 교수가 들려준 녹음 당시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윤심덕이 이 노래를 녹음할 때 녹음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이 너무 진실해서 스태프들도 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음이 끝나고 나서야 모두가 깨달았다고 해요. 이건 노래가 아니라 유언이었다고 말이에요. 윤심덕은 이 노래를 이오시프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을 편곡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원곡은 왈츠 리듬의 경쾌한 곡이었는데 윤심덕은 이를 느리고 처연하게 바꿔 자신의 마지막 고백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1920년대는 3.1 독립운동 실패 후 지식인들이 절망에 빠진 시기였어요. 특히 윤심덕 같은 신여성들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억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신식 교육을 받았지만 사회적 제약은 여전했고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컸어요. 조사가 깊어질수록 확신했습니다. 사회 찬미가 담고 있는 건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아픔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김순자 씨 같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심덕의 죽음에 대해 더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26년 8월 4일 윤심덕은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15년간 자살위험군 환자들을 다뤄온 제게는 이상한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민수 교수가 들려준 한 가지 일화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윤심덕이 일본으로 음반 취입을 떠나기 전 친구 이서구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죽어도 사와요?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윤심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며칠 후 이서구에게 정말로 파란 넥타이가 도착했다고 해요. 윤심덕은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가슴 아팠던 건 윤심덕의 마지막 녹음 과정이었어요. 이민수 교수가 보여준 당시 기록에 따르면 윤심덕은 사회 찬미를 녹음하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녹음실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첫 음을 부르는 순간부터 녹음실 안 모든 사람이 울었다고 해요. 윤심덕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마치 자신의 삶 전체를 그 4분 안에 담으려는 것 같았다고 해요. 녹음이 끝나고 윤심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로서 윤심덕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보니 복합적인 요인들이 보였어요. 일제강점기라는 집단 트라우마, 신여성으로서의 사회적 고립, 예술가로서의 현실적 한계가 결합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회 찬미 음반의 판매량이었어요. 10만 장 이상이 팔렸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에는 축음기가 2,000대도 안 됐는데 말이죠. 레코드판 한 장 가격이 쌀 한 가마니보다 비쌌던 시절이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윤심덕의 절망에 공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도 같은 시대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기록에서는 이런 증언도 있었어요. 사회 찬미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내 마음속 말 못할 아픔을 그 여자가 대신 불러준 것 같았다. 윤심덕은 자신의 절망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는 유산을 남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순자 씨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윤심덕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연구비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일었습니다.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의 정체를 알고 싶기도 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묘했어요. 100년 전 윤심덕이 절망했던 이 땅이 이제는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라니. 하지만 저는 화려한 현재가 아니라 아픈 과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진주였어요. 윤심덕이 다녔던 숭의여학교, 지금의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붉은 벽돌 건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김선희 음악교사를 만났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심덕은 단순히 재능 있는 성악가가 아니었어요. 그 시절 음악은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김선희 선생님이 보여준 윤심덕의 학창시절 일기를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이 땅에서 조선 여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음악만이 내가 나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15세 소녀의 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깊은 실존적 고민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윤심덕이 마지막 독창회를 열었던 장소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당시 신문 기사를 보니 그날 윤심덕의 노래는 평소와 달랐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울었다. 윤심덕의 노래에는 작별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었다. 한국 전통음악 연구가인 박민수 교수와의 만남도 인상 깊었어요. 윤심덕 같은 일제강점기 음악인들에게 음악은 저항 정신의 표현이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음악으로 전달했던 거죠. 박민수 교수는 윤심덕의 다른 녹음도 들려줬습니다. 모두 비슷한 정서를 담고 있었어요. 절망적이지만 그 안에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윤심덕의 음악에는 한이라는 한국인 고유의 정서가 담겨 있어요. 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견뎌내는 힘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도 평생 그런 한을 품고 살았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한을 달래기 위해 혼자 노래를 흥얼거렸던 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니라 감정적 여행이었습니다. 윤심덕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예술이 100년 후 전 세계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이제 사회 찬미의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요하네스 뮬러 교수에게 협업을 제안했어요. 처음에 교수님은 회의적이었습니다. 100년 된 한국 노래 하나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음악치료 분야에서 그런 특효약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김순자 씨의 사례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자 뮬러 교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엄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해요. 뮬러 교수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자세히 보여줬어요. 복합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악 치료가 현저한 호전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음악을 들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중간 변형계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행복감과 동기를 불러일으키죠. 뮬러 교수가 보여준 fMRI 뇌 영상은 놀라웠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측핵과 전전두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는 마약을 복용했을 때와 비슷한 패턴이에요. 하지만 중독성은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는 점이 다르죠. 이번 정신질환자 279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특히 노래 관련 음악 치료가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효과 크기는 0.7 이상으로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2주간의 정밀 분석 결과 사회 찬미는 거칠기의 표준 편차, 빈도, 평균, MFCC 3계수라는 세 가지 특성을 모두 완벽하게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클라라. 윤심덕이 극한의 감정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치유의 음악을 만들어낸 거죠. 뮬러 교수가 스펙트로그램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윤심덕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이 뇌파 패턴을 안정화시켜요.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베타파를 감소시키면서 자연적인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과학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음향 효과가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감정이 갖는 치유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윤심덕이 100년 전 절망 속에서 토해낸 진심이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는데 2개월이 걸렸지만 드디어 베를린에서 실제 검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진행하는 예비 연구였어요. 첫 번째 환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던 독일군 출신 마르쿠스였습니다. 35세인 마르쿠스는 3년째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치료법이라고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시도해봤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었어요. 마르쿠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엔 조금 다를 거예요. 한국의 오래된 노래를 들어보시겠어요? 한국어는 전혀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언어를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의 찬미가 치료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심덕의 처연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마르쿠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굳게 움켜쥐고 있던 주먹이 풀리고 긴장된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르쿠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해요. 가사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 노래가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간에서 전우를 잃던 그날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절망적인 선율과 비슷해요. 마르쿠스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시리아 출신 난민 아미나였어요. 28세인 아미나는 고향에서 겪은 내전의 충격으로 몇 주째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의 찬미를 들려주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미나가 아랍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통역사를 통해 들어보니 이런 말이었어요. 이 여자도 나처럼 고향을 잃었구나. 이 여자도 나처럼 아팠구나.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같구나. 가장 인상 깊었던 건 67세 독일인 환자 프리츠였어요. 젊은 시절 동독에서 탈출하다 친구를 잃은 트라우마로 50년간 고생해온 분이었습니다. 프리츠는 사의 찬미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래. 베를린 장벽이 생기던 날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와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때도 이렇게 절망적이었는데 어머니 노래를 들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8주간의 치료 후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10명 중 6명이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어요. 마르쿠스는 26점에서 18점으로, 아미나는 28점에서 1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윌러 교수와 함께 결과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신했어요. 60%의 개선율이네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간 억제해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사의 찬미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치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를린에서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유럽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확대하지 않았어요.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유럽 7개 센터와 함께 다기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였어요. A그룹은 사의 찬미 기반 음악 치료, B그룹은 서양 클래식 음악 치료, C그룹은 일반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파리에서는 테러 공격 생존자가 사의 찬미를 듣고 자신의 조국 알제리 민요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아일랜드 출신 환자가 고향의 애가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했어요. 1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A그룹은 평균 32% 증상 개선, B그룹은 18% 개선, C그룹은 12% 개선을 보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환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파리 센터의 마리 디보 박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라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환자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100년 전 그 여성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미넨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2년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55세 여성 잉그리드가 보낸 편지였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지만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100년 전 그 여성의 마음이 제게 전해져요. 그분도 저처럼 절망했지만 그 절망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시켰잖아요. 이제 저도 제 아픔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윤심덕의 진정한 유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흥얼거렸던 그 멜로디가 사의 찬미와 같은 선율이었다는 걸 꿈속에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도 평생 한을 품고 살면서 그 노래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12주 후까지도 지속됐어요. 음악이 시공간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보편적 언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제네바 WHO 본부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30여 개국 전문가들 앞에 섰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한국의 한 소녀가 남긴 노래가 제 환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렸어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겸손했지만 진실했어요. 7개국 12개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 평균 30% 정도의 환자가 현저한 증상 개선을 보였고 문화적 적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O 정신건강 담당관인 라젠드라 굴라티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치료법은 환자와 치료자 모두를 치유합니다. 6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WHO에서 제안적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음악 기반 트라우마 치료가 보조적 치료법으로 권장되었고 문화적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됐어요. 발표 후 여러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국의 전통 음악을, 브라질에서는 삼바를, 인도에서는 라가 음악을 활용한 연구를 제안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사회 찬미가 울리고 있을 겁니다. 윤심덕이 100년 전 절망 속에서 부른 노래가 오늘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죠. 그 밤 저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그 노래가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 말이에요. 음악이 시공간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치유로 바꾸는 윤심덕의 유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 노래는 누군가의 유언이자 누군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